권영구 후보 발언하시죠. 네, 역시 진흙탕 싸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일단 김문수 후보에게 먼저 묻겠습니다. 그 지난 토론에서 저의 정치 공세 때문에 경제 분야에서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고 대변인이 입장을 냈던데요. 오늘 토론을 위해 제 대역까지 세워가면서 독하게 준비하셨다라는 기사가 보았습니다. 그럼 좀 저는 그냥 약하게 묻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께서 누구라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명할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라고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을 정당하다고 지금 말하고 계시는 겁니까? 답변해 보시죠. 그건 제가 지금 답할 문제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거는 그분이 한 것이지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저는 한 번도 그런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그건 제대로 그런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명할 노력을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발언하면서 사실상 윤석열 씨를 편들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기본적으로요. 네, 지난 5년간 150건의 부정선거 소송에서 선관위가 전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이런 선관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지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거꾸로 묻는데 제가 이야기하니까요. 네. 좀 듣고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김문수 후보도 윤석열처럼 음모론자 같아 보여요. 근거 없는 문제 제기를 가지고 계속 그렇게 국민을 분열시키는 이런 윤석열을 옹호하고 비호하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사회통합을 말할 자격이 있을까요? 저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네, 다음 부정비 제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지 않으면 답을 못 합니까? 네, 지금 이준석 후보 시간이 가장 많이 남았고 손을 여러 번 드셨습니다. 이준석 후보 발언하시죠. 예, 방금 전에 권영구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윤석열이라는 그런 음모론자, 망상을 하는 사람에 대한 위험함은 우리 국민들께서 익히 아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여러 가지 망상을 하셨지만 특히 부정선거 담론 같은 경우에는 매우 위험했고 그것을 규명하겠다는 미명하에 계엄이라는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저는 이미 정치적으로 사망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얘기하기 앞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서 있는 이재명 후보의 생각에 대해서 좀 궁금해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에 부정선거 담론 마찬가지로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어준 씨나 이런 분들 중심으로. 그런데 이재명 후보도 사실 이것에 동조해가지고 부정선거에 관한 내용을 공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입장을 갖게 가져가시는지 궁금하고요. 천안함에 대해서도 잠수함과 충돌했다. 연구 결과 나와라는 내용을 공유하면서 천안함 음모론에 동조하는 모양새를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서부전선 포격 당시에 현지 주민이 북한 측의 포사격을 듣지 못했다는 내용의 뉴스를 리트윗했는데요. 이거는 사실 대통령이 되면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 목숨 바쳐 서부전선을 지키고 있는 장병들을 믿지 못하고 군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북한의 주장에 역성을 들거나 아니면 이런 음모론자들과 괴를 같이 하는 것인데 이런 행보에 대해서 반성하는 자세인지 우선 궁금합니다. 네,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네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정선거는 국정원이 댓글 조작을 통해서 국민 여론을 조작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부정선거라고 한 거지 무슨 투개표를 조작했다 이런 차원의 윤석열이나 우리 김문수 후보가 관심 갖는 그런 부정선거는 아니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 두 번째로는 천안함은 저는 정부 발표대로 북한의 공격에 따른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제가 숫자 발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제가 이준석 후보한테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계엄 해제하는 거 정말로 중요했는데 12월 4일 날 새벽에 12월 4일 3일 밤이죠. 다른 사람들은 전부 국회 담을 넘어서 정말 들어가 전부 계엄 해제에 참여했는데 본인은 왜 담을 넘어가자는 그 참모 보좌관이 넘어가자는데 뭐 어떻게 야단을 치면서 쉽게 거의 폭언을 하면서
계속 말다툼을 하면서 결국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게 결국 싸우는 척 하면서 결국은 실제로는 계엄 해제에 반대한 거 아니냐. 그거 담 넘어가면 되잖아요. 왜 안 했는지 일단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지금 단일화 논란이 많은데 저는 이번 내란 극복이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과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 이준석 후보께서는 이 내란 세력에 대한 입장이 어떠한지 또 극우 세력에 대한 입장은 또 어떤지 결국 저는 이 후보께서 내란 세력인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요. 근데 당권을 주겠다든지 총리를 맡겨주겠다 이런 제안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단일화, 이 내란 세력 후보와 단일화 할 건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이거 뭘 또 거래를 하는 거 이런 거 불법 아닌가요? 저는 결국 이재명 후보가 음모론적이고 세상을 참 삐딱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계엄이 터졌을 때 아마 귀당에 계신 분들께 아마 여쭤보면 알 겁니다. 저는 귀당에 있는 의원들과 계속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국회 본회의장에 몇 명이 들어갔냐. 제가 택시를 타고 국회 쪽으로 이동하는 와중에도 계속 물어봤고요. 그래서 170명 가까이 들어갔다는 것을 보고 안심해서 저는 밖에서 그러면은 여기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부당함을 항의하겠다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계속 밖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에서 국회의장 비서실에도 연락해가지고 여기 밖에 지금 4명 정도 의원이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와서 우리를 들어가게 해달라라는 요청까지 했고 실제로 그분들이 오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계엄에 대한 판단을 내리면서 탄핵 판단을 내리면서 결국 이런 것들이 증거자료로 쓰인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천하람 의원실에 저와 막역하게 지내는 비서관에게 그 얘기를 했을 시점은 이미 표결이 끝난 시점이었습니다. 제가 도착한 시점이 표결 한 5분, 4분 전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과 소통까지 해가면서 정확한 숫자를 파악해서 저는 밖에서 못 들어간 의원들과 같이 들어가겠다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비난하는 의도를 저는 잘 모르겠는 것이 민주당에도 진입하지 못한 의원님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럼 이재명 후보의 논리대로라면은 계엄을 막을 생각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삐딱한 생각으로 우리 당 의원 보는 시각과 다른 당 의원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갈라치기하고 우리 편 아니면 다 적이라고 본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굉장히 안타깝고요. 저는 국민의힘의 이야기에 대해 가지고 단 한 번의 예외 없이 단일화에 관심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냥 본인의 망상 속에서 계속 그것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중요한 정책을 물어봐야 되는 자리에서 자기 궁금증 해소하러 나오신 거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은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편협한 시각을 갖고 있다는 확신을 국민에게 줄 거라 봅니다. 네, 제가 정리삼아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국민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죠. 거기서 말다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의결 정족수가 충분하니까 계속 싸우고 있겠다. 이건 저는 국민들께 납득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결과가 결국은 나오겠죠. 그때 가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